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주말인데요. 2022년의 마지막 휴일이자 2023년 첫 휴일, 어떤 내용으로 팩트체크 시작해 볼까요? 네, 정부가 지난 12월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13명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네. 이 사면 배경으로 새 정부 출범 첫 해를 마무리하면서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해준 설명인데요. 그런데 일부에선 이 무원칙, 여권만 대통합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사죄는커녕 반성도 없는데 사면한다. 이런 쪽도 나와서 이 내용을 좀 따져봤습니다. 네. 자, 먼저 사면에 대한 우리 근거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 제79조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면은 보통 일반 사면과 사면도 나뉘는데요. 이 특정 범죄 종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면은 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좀 까다롭죠. 그런데 이 형식적 면제를 하는 이번에 있던 특별 사면은 사면법에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때문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일반 사면은 8차례 있었는데 이 1996년 이후 한 번도 없었고요. 반대로 특별 사면은 이번 사면까지 모두 88차례나 있었습니다. 네. 뭐 특별 사면이 매번 긍정적인 여론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특별 사면의 경우에는 좀 유난히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어떤 뭐 특정 계층, 보수층만을 의식했다거나 그 대상이 편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사실이 맞을까요? 이 공개된 명언을 좀 따져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번 사면에는 정치 9명,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14명 등이 포함됐는데요. 네. 이 가운데 정치 9명의 경우에는 여권 인사가 5명, 야권 인사가 4명으로 좀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공직자 66명 중에서 법무부가 실명을 밝힌 인물은 35명입니다. 근데 이 35명 중에 김경수 전 도지사를 제외한 전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유지를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김경수 전 지사는 남은 형기 5개월만 면제가 됐고요. 복권은 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2024년 총선은 물론 2027년 대선에도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8일 진행된 이 정부 브리핑에서 신주영 법무부 검찰국장은 여권 인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 국민통합 관점에서 균형을 잡고 노력했지만 이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당시 허책을 받았던 이들이 이 보수진영 쪽 사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여되지만 크게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마당에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을 사면하지 않는 것도 어색하다 이런 주장 같은데요. 네. 이번 사면을 두고 논란이 되는 것 중에 또 하나 기껏 단죄를 해놓고서 제대로 복역을 하거나 또는 범죄 혐의를 시인하는 태도가 없는데도 사면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면해 주는 게 법치주의에 맞냐 이런 논란이 있죠. 네, 특히 이번에 좀 유독 불거진 상황인데요. 이 주요 사면 대상자들을 보면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7년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 드러나면서 환경운동을 재판을 받을 때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고요. 우병우 전 민주노총 쪽도 불법 사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종원 댓글 사건의 원소원 전 복종원장은 이 부하직 원장의 책임을 전가했고요.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의 김기현 비서실장, 또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조효전 전 장관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쪽 인사들도 좀 마찬가지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 쓰레기 댓글 사건의 김용우 전 경남지사는 자필 가석방 보연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가석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 뭐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뇌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병현 전 정무수석과 신기루 전 의원도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예, 이렇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면죄부를 주는 건 결국 윤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민통합법 제작이 어렵다 이런 지적이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면을 받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같은 사례였는데요.
이렇게 특별 사명 기준과 형평성을 둘러싼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좀 다른 게 과거 검찰에서 적폐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문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당시 수사 대상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사면 복권하는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대통령 특사, 이 무원칙이다, 편파적이다, 반성 없는 사면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판정해야 될까요? 네, 절차나 원칙에 어긋난 건 없는데요. 편파적이고 반성 없는 부분에는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절반의 사실을 판정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팩트체크 어떤 건가요? 네, 최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이 국내 노동조합의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런 주장이 연이어 나왔는데요. JTBC와 한겨레에서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좀 따져봤습니다. 네. 우선 민주노총 조합비가 연간 1,700억 원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이는 일부 언론들이 민주노총 본부와 민주노총 16개 가맹 산별노조에 또 합쳐서 제시한 건데요. 단일 노조인 16개 산별노조와 이들 노조가 뜻하는 형태를 감양하는 게 민주노총인데 이 세 개는 각각 따로하는 구조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비파가 있죠. 국제축구연맹 예산에 회원국인 각 나라 축구 예산을 다 합쳐가지고 국제축구연맹 예산이라고 본 셈입니다. 네. 네, 실제로 민주노총 연간 예산은 약 200억 원가량이고요. 이 전액 조합원의 가능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유지 등의 명목으로 약 107억 원, 지역본부 등에 보내는 교부금으로 47억 원, 대리사업비로 10억 원, 정책사업비 2억 6천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조합비가 연간 1,700억이라는 주장은 일부 언론의 보도는 네, 사실이 아니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노조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그 외부 감사조차 받지 않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네, 일단 국고 지원 따져봤는데요. 일단 민주노총 본부의 경우에는 현재 입주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보증금 30억여 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또 전체는 아니고 일부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도 이 노동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이죠.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연간 예산이 올해 기준 138억 원 가량인데 조합원이 내는 가맹비가 66억 7천여만 원, 또 절반을 차지했고요. 나머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26억 3천만 원, 또 서울시와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47억여 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노동조합은 주로 조합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부 감사도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만드는 따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를 받고 정부에 보고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자체별 감사도 매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이상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고 이 조합원이 또 원하면 이 자료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조합비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회계 내용을 정부가 내가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좀 논란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 정부가 그걸 볼 권한 자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권한이 있군요. 네, 세무 관련 때문인 것 같은데요.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조는 결산 결과 오는 사항을 보고해야 하고요.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현재 여당은 이 규정을 좀 더 강화하자는 입장인데요. 이 자세한 지출력을 좀 더 공개하도록 하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좀 지지하는 여론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참고할 게 국제노동기구 ILO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외부 지원이 투입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이 회계와 관련해서 국가 등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권을 해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내 노동조합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정해야 될까요? 네, 회계 투명성을 더 강화하자 이런 정부 입장까지 반영해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런 판단과는 별개로 이제 국제노동기구 ILO의 지적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팩트체크 하나 더 해볼 텐데 뇌먹는 아메바 내용이에요. 네,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네. 최근 해외에서 입국 후에 뇌수막염증을 보인 환자로부터 이름이 파월로 자유 아메바인데요. 이 감염이 확인되는 내용인데 이 파월로 자유 아메바를 뇌먹는 아메바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보도가 있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이 내용은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해외 체류 후 귀국한 뇌수막염 사망자에게서 이 파월로 자유 아메바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분은 태국에서 귀국 후에 상급 종합병원에 뇌수막염 증상으로 입원되는 환자인데 이 검사를 수행한 결과 기존에 해외에서 보고된 뇌수막염 환자의 파월로 자유 아메바 유전자 서열과 99% 일치했고 이를 근거로 이 파월로 자유 아메바 감염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염 환자는 태국에서 4개월간 머물다가 지난 10일 국내에 들어오신 남성인데요.
미국 당일 저녁에 발열증의 증상을 보였고 다음 연구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12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름도 생소해요. 파울러 네. 자유 아메바. 이 발병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나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질병통제방센터 CDC에 따르면 1937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처음 세계 집중 사례가 보고됐고요. 미국에서 196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54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많은 건 아니죠. 네. 근데 이 154명 중에 4명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나서 치명 위험이 자그마치 99.4%입니다. 이래서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네.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에서 41건, 인도 26건, 중국 6건, 일본 2건 중에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요. 이번에 첫 감염자가 체비했던 태국의 경우에는 40년간 모두 17명의 외국인 여행자가 감염됐다고 보고됐습니다. 네. 참 놀라운 게 뇌를 먹는다는 건데 사실 참 끔찍한 얘기잖아요. 네. 이건 사실입니까? 네, 표현이 좀 과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확인해보면 미국 CNN 보도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네. 2015년 8월 30일 미국에서 이 당시 크로스컨트리 유망주인 14세 소년이 이 아메바에 감염돼 숨지면서 미국 현지 언론들은 물론 국내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네. 예, 제가 이 표현이 언제 처음에 나왔는지 찾아보니까 2011년 8월 17일 CNN 기사에서 처음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현이 좀 과격하고 자극적인데요. 내먹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뇌염을 일으키는 아메바 치사율이 높아서 강한 표현이 쓰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이 감염 경로는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서식하는 강이나 호수 등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 아메바가 포함된 물이 코로 들어가서 또 그 코로 들어간 아메바가 호학신경을 따라서 뇌로 이동하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을 마셔도 감염되지 않고요. 이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거나 다른 간 전파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뇌 먹는 아메바. 좀 섬뜩한데요. 이 표현보다는 뇌염 일으키는 아메바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